박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역사, 지식인의 초상 황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이, 중국 역사 속에서 명말 청초의 3대 유학자, 그러면 황종이, 고연무, 왕부지가 손에 꼽힙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황종이, 그는 명의대방록이라는 명절을 남김으로써 국가 통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왕양명의 계통을 이으면서 심학을 배웠지만 그는 이러한 심학 또는 경학을 통해서는 세상을 혁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실은 역사학을 통해서 경학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몸으로 명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국가 멸망에 대한 것을 많이 사고하면서 유학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고민했고 자기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황종이. 제 손에 그의 책 명의대방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40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번 보면서 최근에는 제 제자들에게 명의대방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의대방록은 말 그대로 지식인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기술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인의 참다운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황종이의 인생 역정을 조금 살펴볼까요? 황종이는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독림당이라고 유학자들의 비판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독림당을 결성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인 황존소입니다. 황존소는 만력제 때 진사급제를 하고 그 만력제 후임인 천계제 때 감찰 어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명나라 정치는 만력제 때부터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서 환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위충현이라는 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황존소가 이 위충현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환관들한테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황종이의 나이 17살 때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독림당원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황종이는 너무너무 억울했죠. 자기 아버지가 악한 놈들을 처리하려다가 거꾸로 당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즉 황종이가 19살 때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제위에 오릅니다. 숭정제는 천계제 때 이루어졌던 환관들의 난리가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일임을 알고 위충현에게 그 죄과를 묻습니다. 그래서 위충현은 결과가 두려워서 자살했고 환관들은 완전히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 황종이는 가슴에 쇠로 자기가 만든 송곳과 상소문을 들고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모함했던 환관의 우두머리들을 직접 송곳으로 찔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이상한 일이겠지만 숭정제는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효자로다. 정말로 효자로다. 그런데 그 당시 환관 중에 한 사람인 이실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황종이를 당할 수 없다고 보고 은밀히 부하를 시켜서 은자 3,000냥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너가 억울한 거 아는데 이미 다 황제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3,000냥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황종이는 워낙 유학자로서 꼿꼿한 사람이니까 그걸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다시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환관들의 일파를 거의 제거했습니다. 황종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황종이의 스승은 바로 황존소의 친구인 유종주입니다.
그래서 유종주에게 왕양명의 심학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다른 그 학파의 학문도 배웠지만 중심적으로 왕양명의 심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황종이는 자기 스승과 달리 심학을 배우면서 이것만 갖고는 세상을 제대로 개혁해 나갈 수가 없겠다. 현실 속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이러한 경황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논하는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공부하고 그것에 맞춰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황종이는 과거에서 떨어집니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지 2년 만에 명나라가 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가 1644년입니다. 황종이의 나이 35살 때인데요. 명예 숭정제는 지금의 자금성 뒷산인 매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끝나는데요. 명나라가 끝나자 전국 각지에 있던 왕들 중에 남경에 보광이 있었습니다. 즉 명황실의 계통이죠. 보광이 명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남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쪽에 있는 명이죠. 남명이라고 그러는데 남명 정권에서 황종이가 워낙 의기 있고 유명한 학자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명 정권의 실권은 환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원수 중에 원수인 황종이를 제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엉뚱한 제목을 씌워서 감옥에 가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인가요? 짜잔 1645년에 청나라 군대가 남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경을 점령함으로써 그 환관 일파나 보광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다만 황종이는 구사일생으로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절강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강성에 있는데 그때 황종이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또 다른 왕인 노왕, 노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산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동왕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노왕이 감국의 신분으로 명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노왕 밑에 가서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감찰어사직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사실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종이의 남다른 점은 뭐냐면 자기 동생들과 논의를 한 끝에 자기 가산을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그 돈으로 병력을 모아서 약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노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직접 대항하겠다. 사실 일반 지식인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요새 지식인들은 입만 나불거리지 실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건 간에 황종이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군대를 모아서 왕 밑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과 달리 노왕 정권 밑에도 역시 계파가 형성됐고 자기들끼리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노왕이 황종이에게 소흥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사실 노왕의 근거지가 이제 소흥인데요. 하필이면 청나라가 대규모 병력으로 쳐들어오면서 사실 황종이는 자기가 끌고 갔던 600명과 다른 병력을 합쳐서 3,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상대 병력이 거의 수십만에 달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싸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참패를 하고 사명산이라는 산으로 남은 병력 500명을 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왕은 배를 타고 저 남쪽인 복헌성으로 도망가고 말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망가 있는 사이에도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고 1649년에 노왕이 다시 절강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황종이도 사명산에서 나와서 노왕한테 갑니다. 그러나 이미 황종이는 벼슬은 높았지만 병력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네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서 일본에서 병력을 좀 빌려오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나가사키랑 스시마에를 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NO! 거절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명나라를 회복시킬 그럴 군대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황종이는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종이가 몇 번 잡혔었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났고요. 불행하게도 그 황종이의 동생은 죽었습니다. 잡혀서 죽었고, 또 황종이의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죠. 제수씨랑 그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다른 데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리고 노왕 정권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거기서 사직을 합니다. 사직하고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화안산으로 은거합니다. 노왕은 결국 나중에 1662년에 또는 일설에 의하면 1661년에 미얀마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음으로써 남명 정권도 끝나고 완전히 명을 부활시킬 세력들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어쨌건 황종이는 노왕이 죽고 나서 53세 제가 들고 있는 이 명의대방록을 1년 동안 기술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그 속에 어떻게 군주는 나라를 통치해야 하며 신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군대는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가야 되고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고 뭐 이러한 국가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천 방안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다스리는 전략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종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학에서 사학을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명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도 했고 전쟁도 했고 또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황종이는 군주에 대한 놀라운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자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순자는 종도 불종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순자 당시에 그 말이 있었는데 순자가 이제 갖다 쓴 것이죠. 하지만 순자는 군주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를 따라야 된다. 물론 순자가 말하는 하늘의 도는 이 맹자가 말하는 하늘의 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군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도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순자의 사상인데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황종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위주, 군 위객. 천하가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다. 사실 지금 황종이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민본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군주와 신하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환관계다. 일의 협력자다. 이런 사상을 피력했습니다. 즉 군주는 객으로서 천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신하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하와 협력해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군주와 신하가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황종이는 신하의 우두머리로 재상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방록 속에 재상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와 재상 그리고 신하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토의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황종이의 사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민본과 민주주의의 그 중간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종이는 천하의 효자였으며 천하의 학자였으며 천하의 실천가였으며 천하의 전략가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는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 황종이가 키웠던 제자의 일파를 절강성 동쪽에 근거했다고 해서 절동학파라고 합니다.
청초기 강희제 때 수많은 관료들이 바로 절동학파에서 나왔습니다. 황종인은 자기 스승과 달리 명나라가 망했을 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력을 모집해서 싸웠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은거에서 자기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황종인은 명나라가 다시 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청조정에 가서 정치하도록, 즉 벼슬을 하면서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스승과 달리 청조정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유학적인 물결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황종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황종이를 69세 되던 해에 중앙조정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황종이는 청나라에 절대로 협력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죠. 본인은 명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 조정에 벼슬을 하고 있던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대신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지금 병환을 앓고 계셔서 벼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앓고 있다니까 뭐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강희제가 황종인을 놔둘 수가 없죠. 유명한 대학자니까. 그러냐? 그러면 명나라에 대한 역사, 즉 명사를 내가 편찬하려고 하는데 황종인을 주요 편찬자로 집어넣어라. 아픈 사람은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셔서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황종이의 고향으로 모든 자료와 이런 걸 다 보내겠다. 거기서 편찬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황종이가 자기는 병이 있어서 못한다. 대신에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수제자인 만사동 같은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 명사는 만사동 일파에 의해서 편찬이 되고 중국 역사서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역사서로 평가받습니다. 어쨌건 황종이는 그렇게 청나라와는 협력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는 간접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참다운 지식인, 참다운 지성인은 저는 황종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입만 나불거리고 전 정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러한 전략을 내세워야 하고 자기 몸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 망했을 때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다운 지식인이 아니겠습니까? 황종이를 보면서 한국의 지식인, 중국의 지식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식인의 초상 황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